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죠. 문상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글씨 영상을 찍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글씨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한 안내 영상 찍어봅니다. 한 학생이 며칠 전에 선생님 채널에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9월 삶은 킬러도 영상 찍어주시나요? 언제나 선생님 강의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라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9월 모의평가 중요했는데, 요런 포인트들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따로 찍은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8월 31일 날 수요일 날 시험이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9월 모의평가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풀이 영상입니다. 사문, 생윤 전부 다 현장 강의에서 진행한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6, 9월이 제일 중요해요. 수능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0점 찾기도 실제로 2년 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성불평등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원래도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들인데 이거 엄청 중요하다. 변화율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강조했으니까 이 손글씨를 선생님이 다 풀이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영상이랑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원본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풀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생윤도 마찬가지예요. 생윤도 이번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높은 순서대로 선생님이 수업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생윤은 정말 100% 킬러 마스터에서 출제됐다고 선생님이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선지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기억의 선지 출처 다 킬러 마스터에서 선생님이 따왔는데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물론 똑같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이 나오는 건 운이 좋은 건데 좀 많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거 키미말 다 OX 있는 거 그대로 나왔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평가는 자기가 보여줬던 제시문에서 그리고 EBS에서 기출문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는 거거든요. 그냥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처에 이렇게 이유들 공부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문보다 생윤이 더 다운받아서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다운받으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리하면 이게 그대로 수능에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키생윤은 그해 6월과 9월에 선지가 그리고 제시문이 진짜 중요하게 수능에 반영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단순 선지만 OX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념부터 좀 정리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강이 온다는 학생들 선생님한테 댓글 남겨줬는데 현장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들 모의평가 잘 보셨나요? 9월 모의고사? 애기들 오늘 들어오면서 이거 9월 모의고사 설명 요거 풀이서 받았을 거야. 오늘 이거 할 거야. 실제로 서바이벌 중요합니다. 풀면서 새로운 선지를 만나보거나 이런 것들도 연습이거든. 그래서 중요한데 잠깐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교재, 선생님 책, 선생님의 방식 이런 게 있지만 그리고 서바이벌을 풀지만 그런데 선생님의 이 생활과 윤리와 특히 생활과 윤리와 관련해선 나는 평가원이 갑자기 생뚱맞게 원전의 내용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중간 징검다리가 6, 9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땐 한 번도 갑자기 생뚱맞게 무언가가 나오지 않거든. 하지만 그 연습을 하는 건 6, 9월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6, 9월의 표현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의 또 다른 표현일 뿐 이게 뭔가 새롭게 나온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 오히려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약간 추가된다라면 그건 수능에서 추가가 아니라 6월에 보여주고 그게 변형돼서 수능에 나오는 케이스. 작년 같은 경우에 제1자유, 즉 제1정의의 원칙에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6월에 보여지더니 수능에 나왔거든. 올해 6월 같은 경우 간접적 시민불복종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거는 나중에 파이널 때 정리를 막 싹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6, 9월의 모든 제시문들, 모든 내용들을 애기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원은 자기가 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 선생님의 킬마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 9월 모의평가 풀이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킬마가 똑같이 선지로 나오냐?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은 똑같이 나오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평가원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거야. 평가원은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새로운 표현으로 애기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건 없다고. 애기들이 다 배운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오답률 1위부터 7위까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47점 정도가 1등급 컷일 것 같아. 뭐 정확하게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오답률로 따지면 사회 정의 파트, 그 다음에 자연윤리 파트가 좀 높았고,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 뭐 이런 거든 뭐 50%니까. 시민불복종이 41%지만 실제로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이 가장 당황했을 실제 표현은 시민불복종이었을 겁니다. 근데 답을 고르기가 쉬웠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이 9월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9월은 선생님이 6, 9월을 다 합쳐서 다시 싹 다 정리를 해줄 거야. 나중에. 그걸 머릿속에 넣고 가는 시간이 필요해. 그걸 선생님 책으로 다 정리를 해줄 거고. 근데 9월은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봤었으니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선생님이 9월 모의평가 가지고 왔고 자 이제 요 한 장에 빼곡히 적어가세요. 그리고 이게 수능에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당연히 이걸 가지고 엑셀표를 만들지만 오늘 정리하는 그 내용들이 엑셀표의 OX로 될 뿐 오늘 내용에서 더 뭔가 새롭거나 이런 게 거의 없을 정도일 거야. 물론 선지 분석뿐만이 아니라 지문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마지막 파이널 엑셀표 책에서 해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의 킬마를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킬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기준입니다. 선생님 기준에선 모든 내용이 킬마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애기들이 찾아내기는 조금 힘들겠지. 이제 어떻게 연결시키는 건지를 보여줄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고 어떻게 떠올려야 되는지 평가하는 애기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고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여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얘가 이걸 알고 있나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사회정의부터 시작해봅니다. 사회정의 오답률 1위였는데 얘가 73%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현들이 나왔죠. 기억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선지화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자 이제 시작해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 분석은 안 할 거예요. 나중엔 이거 내용까지도 다 엑셀표로 만들어서 선생님이랑 파이널 정리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선지 분석에 포인트를 맞출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다 출처 다 가져왔어. 그리고 이 출처의 대부분은 킬마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공부하느냐지.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까요? 갑은 롤스이고 을은 노직입니다. 갑이 롤스, 을이 노직인 상황에서 이제 기억선지부터죠.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가? 롤스도 아니고 노직도 아니기 때문에 기억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어디 한번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애기들 다시 얘기하지만 6, 9월이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되게 웃기게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작년 수능까지는 많이 본다? 근데 올해 6, 9월은 생각보다 안 봐. 아니 올해 6, 9월이 수능에 나온다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기억선지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노직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역사적인 이런 원리? 근데 롤스는 그런가? 애기들 선생님이 기억선지 7, 8, 9라고 해서 우리 사회정의 파트 엑셀표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뜯어온 거야. 그리고 애기들이 필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필기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건 선생님도 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필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선생님도 그냥 보고 마는 스타일이어서 이거 페이지 찾아가 봅니다. 페이지로는 8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에 7, 8, 9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기가 되어 있는 내용은 그 친구들은 이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하세요. 왜냐? 선생님 그때 강조를 안 했어. 예시 들으면 기억난다? 예시 들으면 기억나는 그 이유는 설마 이게 용어 자체로는 나오지 않을 거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해서 내용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대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포인트야. 자,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롤스가 본인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차가 공정하면 그래서 프린트에 적은 그거 빈칸이나 이런 거에 적어도 되고 이미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적어도 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유는 절차에 대해서 정의를 판별할 수 있는 독립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도 U라고 써놨고 선생님이 이제 이번 수업이 수요일날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봤죠. 그리고 목요일날 선생님 재종반 수업 하나 있고 금요일날 재종반 수업이 하나 있고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란 말이야. 재종반에도 이제 이걸 다 했잖아 수업을. 그럼 거기도 적혀있는 애가 있고 안 적혀있는 애가 있더라고. 애기들도 분명히 적혀있는 친구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거야. 적혀있는 친구는 그냥 그거 보면 되고요. 안 적혀있는 친구는 그냥 이번에 한 번 적으세요. 왜? 이번 9월 나왔잖아 이제. 정의 판별할 수 있는 독립적 기준이 있어서 얘를 따라가면 결과에 대해서는 정의를 판별할 수 있는 독립된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은 없다고 보는 거야.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 여기에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이 옳다면 결과도 옳은 것으로 간주. 그러면서 로이스가 자기의 정의, 절차적 정의를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는 건 로이스 본인이 얘기한 거야. 정의를 판별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독립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만족했다면, 즉 절차가 정당하다면 결과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험은 지금까지 항상 예를 건드렸던 거죠. 근데 거기 쓰여있는 친구들은 또 거기 그거 쓰여있을걸? 완전한 절차적 정의 말이지. 근데 이게 쓰여있지 않아도 애기들은 기억합니다. 왜냐면 내가 맨날 똑같은 예시를 주거든요. 절차에 대한 정의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정의 판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완전한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봉투 4개에 4명의 사람이 돈을 나눠 가질 거야.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건 묻지마 현금. 애기들한테 그냥 묻지마 현금으로 돈 봉투 4개를 주고 돈을 나눠서 오은 후 너가 가져갈 거래. 제일 마지막 꼴찌 순서에게 순서인 사람에게 분배를 하게 맡기는 거야. 절차죠. 어떻게 분배를 하든 얘 마음이니까 이건 절차는 이래. 근데 애기야 결과에 대해서 n분의 1이 보장됩니다. 생각해봐. 묻지마 현금 40억.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들거든. 왜냐면 원래는 로이스는 이걸 케이크의 분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케이크 싫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어서 선생님이 돈으로 얘기한다. 투명 봉투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제일 마지막에 그 돈 봉투 4개 중에 마지막 걸 가져갈 거야. 그러면 그 누구도 여기에 1,000원 한 장 더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가져갈 건데 40억이 있대. 무조건 10억씩 나눠야지. 한 봉투에 1,000원이라도 더 들어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가져갈 사람이 그거 가져갈 거거든. 이게 바로 완전한 절차적 정의. 하지만 현실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도 있죠.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는 건 순수한 절차적 정의와 반대로 오히려 절차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독립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루이스 자체는 형사처벌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 옳은 일이야 라고 말이지. 하지만 그것을 보장해줄 절차가 없거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루이스가 주장한 게 아니라서 얘네들을 메인으로 내지 않는다고. 시험을 출제를 할 때에는 예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루이스의 절차적 정의로서 절차에 대한 정의 판별 독립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어요. 요게 딱 쓰여 있을 거야. 필기를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근데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번에 한번 적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중간에도 얘기하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수능에 내는 경우라기보다는 중간 다리에 이 평가원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그거보다는 약간 더 많이 공부하고 가긴 해야 돼. 이제 용어들도 알고 가야지. 근데 이게 나왔었어 이미. 자, 로이스가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아니요. 로이스 입장에서 X. 왜냐? 결과가 아니라 절차만 인정합니다. 즉 절차에 대해서는 기준이 존재하지만 결과는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이지.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야. 즉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한다. 결과에 대해 딱히 어떠한 기준이 없으니까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한 거지. 그리고 8번에 쓰여 있어. 거기에 이렇게 왜 X인지도 애기들 다 적어놨을 겁니다. 완전한 절차가 아니라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고 말이지. 그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사용한다라는 게 2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와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올 때가 되기는 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절차적 정의 자체, 막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이런 비교를 낸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 여겨 라는 형태로 물어볼 텐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공부하고 가야죠. 아,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지만 절차에 대한 기준은 있다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제 그러니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는 맞는 말입니다. 로이스 입장에서 이렇게 O, X, O 우리 엑셀표에서 했었던 이 내용이 실제 이겁니다. 물론 선생님은 애기들보다 너무 많이 알고 선생님은 계속 공부하고 막 원전 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쉬운 거지만 애기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그게 표현 자체로는 실제로 지금 이 수능의 표현, 평가원의 표현 중에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연결시키고 가면 됩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 볼까요?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되는 경우가 있는가? 애기야, 이거는 로이스 입장만 보면 되는 입장이야. B니까. 로이스 입장에서 당연히 O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왜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보고 얘가 떠올랐었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했더니 어저께 목동에서 시대인지 서프하는데 한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 이거 원빈 생각했어요 이러더라고. 네, 잘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 이 제도의 체계에서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 자, 이 제도 체계에서 처지가 나은 자들이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야. 원빈. 그래서 있잖아. 이거 출처 자체가 102페이지. 선생님과 함께 여기 했던 공부한 내용인데 이거 실제로는 이거 원빈 내용 자체가 실제로 원빈 요 엑셀표 OX에서도 선생님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 선생님이 원빈으로 얘기합니다. 원빈처럼 태어났어. 돈 더 벌 수 있어. 보다 높은 기대치. 돈 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장려 될 수도 있지요. 원빈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 라고 말이지.
이제 여기에 장려됐는데 무제한으로 장려되진 않겠지. 조건절 장려겠지. 어떤 조건일까? 바로 이 조건. 정당화되는 유일한 조건. 얘가 붙을 수 있지 이젠. 어떤 조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차등의 원칙을 지켜야지.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접목시켜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네요. 원빈이 돈 많이 버는 거 정당화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이지. 그럼 얘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리을로 갈게요. 디귿은 조금 있다가. 과거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창출하는 요인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타야 미안. 소유권을 창출하는 요인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 그 선생님이 그 노직했을 때 그거 기억나시죠?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 역사성 엄청 강조하면서 이게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최근 들어 진짜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이걸 만들어낸 이유도 역사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진짜 한 최근 2년 동안 진짜 강조돼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 아마 수능에서도 연결시켜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기야, 이거 올해 6월에 제시문 속 내용과 똑같고요. 작년 제시문 속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냅니다. 즉, 앞에서 어떤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되잖아. 이거 말이지. 이게 딱 요 얘기죠. 그런데 표현마저도 그냥 제시문의 표현 그대로 갖다 쓴 거야. 그러니 리을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디귿인데 처음 보는 표현인 건 맞습니다. 정의의 원칙 수립 시, 애기야, 정의의 원칙이 수립되었다는 건 원초적 입장이지.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가?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원초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는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내 과거가 어떤지도 몰라. 역사성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건 현실에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설적 상황이지. 이렇게 풀어서 동그라미 딱 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애기가 원초적 입장, 즉 무지의 배에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내용이었어. 근데 지금은 좀 더 많이 공부해야죠. 자, 이제 이거 지우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롤스가 정말 강조하는 자기의 정의론. 노직은 역사성의 이론을 강조하였다. 뭐 역사성의 이론 한두 해 강조했겠어? 근데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최근 트렌드에서 노직은 역사성 원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면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표현을 필두로 그 내용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어. 응? 공정으로서의 정의요? 롤스는 본인 스스로 절차적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한 거 말이죠. 근데 그 절차적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바로 공정한 거.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거야. 롤스가 생각하는 공정한 이 정의란 바로 누구나가 합의할 원칙인 거야. 어디에서? 공정한 조건에서. 자, 그러면 이 공정한 조건이라는 게 무엇일까? 공정한 조건에서 누구나가 합의해서 만장일치겠죠. 당사자 간에. 왜냐? 내가 기꺼이 오케이 한 거거든. 근데 이 공정한 조건이라는 건 우연성이 배제돼야 됩니다. 내가 여잔지 남잔지 알면 안 돼. 우연성이 배제되었다는 건 나의 자연적인 우연성, 사회적인 우연성, 이런 모든 것들이 배제된 바로 평등한 입장. 그러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몰라야 돼. 그러니 무지의 베일을 쓰지. 무지의 베일은 공정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애기 태어나자마자 남자였어. 애기 태어나자마자 여자였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우연성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현실은 우연성 배제가 불가능하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것도 나의 의지에 의해서 뭐 이것도 선택이고 이런 건 다 우연성이 배제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몰라요.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농촌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런 건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가상 상황이죠. 그러니 원초적 입장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합의할, 이 원칙을 합의할 우연성이 배제된 평등한 입장으로서의 가상 상황입니다. 이걸 가설적이라고 표현했을 뿐인 거야. 그렇군요. 그렇네요. 리얼한 현실이 아니라 가설적. 그 역사성은 없지. 아니 무지에 비해서 역사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없지. 그러니 비역사적인가? 라고 했었을 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런 가설적 상황, 현실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 바로 요 이야기 12번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그냥 쭉 긁어왔습니다. X표죠. 개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이 공정한 조건이 원칙 저거 수립하는 그 상황에서 우연성 배제시키고 모두가 평등한, 그러니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고, 이 평등한 입장은 모든 우연성이 배제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평등하지. 도시에서 태어난지 농촌에서 태어난지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돈 많은지 없는지 모르고, 근데 그런 상황은 다 가설적이지.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의 합의, 원초적 입장은 모두에게 공정하다. 그러니 불공정이 틀렸고 정의의 원칙, 그래서 정의의 원칙 수립, 이런 거 원초적 합의의 대상입니다. 이런 건 가상적 상황이죠. 가설적인 거야. 리얼한 현실이 아닌 거지. 그럼 선생님, 역사성은요? 이제 여기서 애기들이 더 살을 붙여서 공부해 가야죠.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도 아니 무지의 베일에 역사성이 있을 수가 없지. 간단해. 그런데 롤스가 이러한 무지의 베일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노직이 진짜 싫어해. 노직은 자신의 소유권 이론을 역사적 원리를 따른 이론이라고 강조하면서 롤스를 미친 듯이 비판한단 말이야. 분명히 얘랑 묶어서 시험에 출제될 거야. 그러면 정의의 원칙 가상적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이야. 그런데 노직이 비판하겠지. 이것도 선생님이 그 킬마에 노직 파트 그거 번호 다 킬마 찾아가면 있습니다.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라 노직 입장에선 바로 소유권 이론이겠지. 취득과 양도의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다 봐야죠. 절차의 정의, 정당함을 강조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노직이 역사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리고 정형적 정의의 원리들이 역사성을 무시한 거라고 까는 그 내용이 올해 6월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의 제시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시문이어서 오히려 올해 6월이 선지화될 가능성이 커. 자, 이제 올해 6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써놨어, 선생님이.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9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오답률은 높지 않았어요. 오답률은 4위였나 뭐 이랬었거든. 그런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 지문 속 내용. 갑이 롤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노직인데, 선생님이 이 선지는 지금 오늘 선지 올해 9월에 선지를 분석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제시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파이널 때 선생님이 해줄 거야. 자, 근데 이건 좀 외우자. 이제 너무 중요하거든.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던 제시문을 끌고 왔습니다. 노직이 얘기하는 거야. 야, 정형적 분배 원리, 니들이 얘기하는 거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 주제로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역사성을 보지 않는 거야. 과거를 보지 않는 거지. 생산과 분배를 독립된 주제로 취급하는 니네들은 그거는 정의롭지 못해. 근데 나는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엄청 많이 했죠? 과거가 다 오여야지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리고도 자유로운 이전이 되어야지 또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거. 그러니 얘는 생산과 분배의 모든 과정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노직 입장에서. 그래야 하고. 그러니 소유권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야.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역사성,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합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얘가 취득과 양도가 다 정당했어. 그럼 이건 정의니까 정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취급은 정당했는데 자유롭지 못한 이전이 이루어졌어. 그럼 얘는 정당한 소유 권리가 아니지. 부정이지. 여기 교정해야지. 이렇듯 과거의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의다 부정이다를 얘기해 줍니다. 소유 권리를,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하는 거야. 이게 이번 6월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디귿으로 역사성의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표현이지. 이제 이게 노직이 주장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노직이 정형화된 이런 정형적 분배의 원칙들을 역사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이번 6월에 나왔죠.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역사성이 없는 과정도 지금 또 9월에 나왔죠. 근데 이걸 하나 더 봅니다. 선생님 오른쪽에 또 붙여놨어요. 이건 EBS 수능 완성 출처입니다. 자, 이 수능 완성의 내용을 2017학년도 지금 이게 6월 평가원인데 진짜 많이 본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 놓으면 노직이 진짜 역사성을 강조하는구나. 노직이 정형적 분배 원리를 역사성이 없다고 진짜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게. 정의의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 이런 과거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에 관한 역사적인 소유 권리 관점에서 보면 그의 무엇에 따라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시키려는 사람은 이거 뭐야? 정형적 분배 원칙을 강조하는 거지. 노직 입장에서 정형적 분배 원칙을 강조하는 건 이제 이거야. 마치 사물들이 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취급한다. 과거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야.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 이게 2017학년도 6월 애기들이 진짜 많이 봤던 노직의 문제였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로이스 거. 차등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지. 이런 차등의 원칙. 그의 무엇에 따라 각자에게라는 요거 그대로 있지. 구절을 완성시키려는 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고정된 정의의 원칙들,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 끼워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 얘기합니다. 비정형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역사성에 입각한. 문제에도 트렌드가 있거든. 요즘 트렌드입니다. 노직과 관련해서 역사성을 강조하는 게 요즘에 핫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이번 9월은 로이스랑도 붙였던 거야. 근데 이걸 달달달달 외워서라기보다는 애기들이 로이스의 이 공정한 조건을 완벽하게 알고 그리고 무지의 배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역사가 있을 수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평가원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된다고 할지라도 쉽겠지.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답률 69%. 자연윤리였는데 자연윤리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분하지 않을게요. 갑은 레오폴드, 을은 테일러, 그리고 병은 레건입니다. 이게 어렵진 않으니까 사람 고르는 건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애기들을 헷갈리게 만든 선지인 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테일러에 대해서 불간섭 의무 이걸 알거든. 근데 레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는 있어. 그런데 레오폴드만큼은 확실히 뭐 간섭해도 되지, 뭐 사슴 개체수 조절하잖아,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억 선지 자체는 실제로는 이 기억은 레오폴드뿐만이 아니라 테일러도 긍정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왜냐면 올해 3월 학력평가가 이걸 건드렸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뒤에서 얘기할게요. 우선 니은, 디귿, 리을 보고 옵니다. 니은. 이제 니은의 B입니다. B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와 테일러만 긍정하고 레거는 부정할 말이야.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 레건 아니지. 본질적으로 우월할 수 있지.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어떤 생명체? 인동식이니까. 그건 맞지. 그러니 니은 선지는 네, 맞는 선지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레건은 왜요? 이거 우리 킬마에 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거 질문 은근히 받거든? 근데 애기야 이거 물론 이 자체가 레건의 선지로 나온 적은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 출처 자체가 2017학년도 6월 출처를 선생님이 변형시켜서 가지고 온 거야. 레건한테. 가능하지. 그런데 요렇게 변형시켜서 가지고 온 게 올해 그대로 나온 거야. 그냥 선지로. 이건 운이 좋은 거죠.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선생님이 변형했던 이 선지의 표현이 그대로 선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똑같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애기들이 얼마나 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 X야. 왜 X냐? 자, 레건 입장은 삶의 주체. 인간과 삶의 주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인동식. 식물이라면? 이건 수단적 가치야. 그러니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라면 아니지, 우월하지요. 그러니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긍정하지만 레거는 부정할 말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 자, 이제 이거는 뭐 자주 나왔죠.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테일러와 레건이 긍정하면서 레오폴드는 부정할 말이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킬마에서도 다 했습니다. 레오폴드는 전체론자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킬마할 때도 얘기했다. 개체들도 존속할 권리는 갖는다. 하지만 존속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생태계의 선과 부딪힐 때 생태계가 더 우선시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생태계의 선이 더 우선시 되니까 사슴 개체수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니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왜 아니야? 우선하지. 생태계의 선이 레오폴드 입장에서 말이지. 레오폴드 선지 57번 킬마 내용입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레거는 둘 다 개체론입니다. 테일러 입장에선 생명 증진 활동을 하는 생명체의 개체. 그리고 레건도 개체론인데 레건의 개체론은 삶의 주체들이죠. 그러니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당연히 레건 입장에서도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 요거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의 선은 존재할 수 없다는 테일러와 레건은 긍정할 겁니다. 그러니 디귿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리을입니다. 모두가 긍정할 말인데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 자, 도구적 가치라는 건 수단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야. 도구적 가치. 그러면 자 봐.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 그럼 이 얘기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비이성적 존재겠지. 이런 경우
사용하는 요거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레오폴드 입장에서 정당화됩니다. 우리 이거 52, 53, 54 선생님이 그냥 통째로 가지고 온 건데 인간은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아니야 바라볼 수 있어. 가능해. 다만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진 말라고 하죠. 그러니 얘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틀렸어요. 하지만 경제적 관점으로만은 바라보지 말아야 하죠. 얘 맞죠. 그럼 경제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심미적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 함께 바라봐야지. 그리고 54번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거 허용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말은 레오폴드가 긍정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것들도 실제로는 테일러 입장에서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일러 입장에서 우선성 원리라는 게 있거든. 물론 이거는 레오폴드를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가 출제된 케이스지만 테일러 입장에서도 우선성 원리에 따라서 인간을 위해서 생명체를 해치는 경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건 입장에서는요 라고 하면 이거는 레건은 안 되지 않나요? 레건 입장에서 비도구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일 텐데 만약에 이걸 레건으로 쓰려면 좀 더 정교화돼야 됩니다. 수단으로만 사용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거를 레건이 긍정할 말이 되려면 수단으로만 사용, 자원으로 사용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교화시켜야 돼. 근데 뭐 이건 뭐 어떤 표현이 됐든 레오폴드 때문에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얘는 틀린 말. 자 이제 다시 기억으로 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 의무가 테일러 입장에서 있다고 했는데 근데 잡아봐. 레건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출제가 됐어. 테일러는 있지만 레건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출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 2번이 2018학년도 모의평가입니다. 가비, 싱어, 의리, 레건, 병이, 테일러인 입장에서 답은 지금 선생님 답도 체크해놨어. 5번인 상황이야. 우리는 지금 요 포인트만 맞출게요.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 의무가 있다. 이게 테일러만의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왜냐? 싱어는 불간섭 의무라는 걸 얘기 안 하고 레건도 불간섭 의무를 얘기 안 해. 테일러만 불간섭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번 9월에 나온 생태계 간섭하는 거 테일러는 안 되나요? 근데 테일러 입장에서도 생태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불간섭 의무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아. 그리고 그 목적을 잘 봐야 돼. 테일러가 생태계 불간섭하라고 하는 이유, 그 목적은 개별 생명체의 생명 증진입니다. 즉 개별 생명체의 생명 증진을 위해 불간섭하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개별 생명체의 생명 증진을 위해서 생태계에 간섭할 일이 생긴다라면 그것도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얘가 더 먼저거든. 우선은 불간섭이 좀 먼저지만 그런데 개입하는 게 정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번 3월에 나왔습니다. 애기들이 시험을 봤던 3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오른쪽 선생님이 5페이지에 3번이라고 넣어놓은 이 문제가 애기들이 2022학년도 3월에 모의고사를 본 내용이야. 평가원은 애기들이 뭘 봤는지 다 알잖아. 당연히 이거랑 연결시켜서 내지요. 가비, 칸트, 그리고 의리, 테일러, 병이, 싱어인 상황입니다. 답은 이미 선생님이 체크해놨어요. 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우선은 뭐 중요하니까 한 번은 볼게요.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 거? 아니 칸트 입장, 테일러 입장, 싱어 입장 전부 다니까 기억에 들어갈 수가 없어. 즉 A에 맞아 안 맞아. 기억은 틀린 말. 자 이제 니은을 보자.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칸트랑은 상관이 없는 이제 선지입니다. 칸트는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이 없어. 이건 테일러는 긍정하고 싱어는 부정할 말입니다. 그런데 테일러 입장에서 인동식 생명체라면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갖죠. 하지만 싱어는 쾌고 감수한 능력이 없는 종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지.
선생님, 싱어 종차별주의자잖아요. 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아니,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종을 차별하는 게 싫어하는 거야. 즉, 이렇게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는데 거기서 인간과 그 다음에 여기 강아지를 종으로서 차별하는 걸 반대하는 거지.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풀떼기 종 같은 경우는 도덕적 지위 없지. 그러니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는 말은 틀렸죠. 그러니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테일러 입장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3월에서 풀이해줄 때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 간섭이라는 표현보다는, 왜냐면 간섭은 뭔가 방해하는 느낌이 좀 강해서 개입이나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9월 모의고사에 딱 개입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거기도 밑에 선생님 출처 써놨어요. 2014학년도 9월 모평에서 싱어가 했던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돼야 된다. 근데 테일러, 선생님, 도대체 불관섭 의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선생님과 우선성 원리를 봤습니다. 애기들 선생님 킬마 책에 있었던 그 우선성 원리. 그리고 선생님이 그 우선성 원리에서 달려오는 곰 죽일 수 있어요. 예시로 기억하라고. 모피코트는 안 돼요.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삼겹살 가기 전엔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건설 가능해요. 우리 이런 거 다 예시로 적어놨었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보상적 정의가 바로 생각해보면 개입이야. 이거 보상적 정의 기억나시나 이거?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 이동? 이거 다리 생태다리 놔주는 거 개입한 거야. 근데 왜 이건 정당화될까? 그리고 이걸 왜 의무라고 얘기하면서 하라고 할까? 이건 그 생명체들의 생명을 증진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조작 이런 게 아니라 생명 증진 활동을 위해서라면 이런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구나. 레오폴드 입장에서 당연히 인정하죠. 생명체 오히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슴 개체수 조절해서 생태계 조절하려고 하니까. 테일러 입장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레건은요. 굳이 따지자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이건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건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2018학년도에 이미 불간섭 의무는 없다고 나왔어. 불간섭 의무 없으니까 간섭 가능하겠지.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과연 레건이 쓴 말일까라는 건 선생님이 한 번 더 찾아보려고. 불간섭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간섭할 수 있어요. 라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찾아보고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일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건 이번 9월 모의평가뿐만이 아니라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도 다뤄졌던 내용.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정적 정의죠. 자, 교정적 정의 오답률은 근 60%인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공부가 덜 된 거지 않을까 이 정도면? 왜 그러냐면 오답률이 60%에서 나는 도대체 애들이 뭘 골랐나 너무 고민이 된 거야. 너무 이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거든. 근데 3번을 고른 친구가 되게 많더라고. 그 이제 오답률을 보니까. 근데 3번은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그지? 우선은 갑, 칸트, 을, 베카리아, 병이 벤담인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 분석 들어가는데 그냥 선생님 생각할 때 교정적 정의는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게 선생님 생각. 너무 쉬웠지. 자, 우선 먼저 기억부터 볼까요? 1번 기억이 아니죠. 1번 갑. 살인범은 살인을 의혹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얘는 조금 헷갈렸다?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애기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킬마 자체에서 사형제도 형벌은 이 범죄자의 인격성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 56번부터 61번까지 쓱 긁어온 거야. 사형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책감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은 오히려 죄책감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거든. 그러니까 사형은 살인범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인격성은요? 자, 58번. 애기들 킬막, 애기들이 봤던 거에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인간의 시민적 인격성은 그가 생득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고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틀린 말이었죠. 왜 틀렸는데요? 애기야, 생득적 인격성이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그래서 그거 킬맛 책에 정리해둔 친구들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으로서 득하는 생득적 인격성을 갖게 된다고. 웬만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득적 인격성이나 시민적 인격성의 차이가 없겠지만 범죄자는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득적 인격성이 그를 물건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살인자는 생득적 인격성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에겐 생득적 인격성이 계속 살아남아 그들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거든. 그러니 응보적 형벌은 범죄자의 타고난 인격성, 즉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한다. 그래서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요거. 살인범은 살인을 의혹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틀렸지? 생득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득적 인격성은 그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이지. 자, 이제 2번 가볼까요?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 돼.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래야지 범죄가 예방되니까. 즉, 형벌은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공포감 자체가 두려운 건데. 이런 공포감이 크게 지속되려면 형벌은 꾸준하게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범죄자의. 형벌의 지속성이 강도보다 중요하게 공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종신노역형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틀렸군요. 자, 이제 3번. 공동체 해악을 방지한다면 형벌 그 자체는 악. 아니, 그 자체가 악이야. 말도 안 돼. 그 자체는 악이라고 얼마나 많이 나왔고, 선생님이, 애기들은 여기서는 안 틀렸겠죠? 왜냐면 한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우리 킬마 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킬마 페이지 펴보면 선생님이 진짜 대문짝만하게 119페이지에 모든 형벌은 악! 이러고 손글씨를 이만하게 써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자체로 깨알같이 써놨죠. 그 자체가 악이 아니다가 틀렸죠. 악이지. 자, 형벌 악입니다. 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형벌을 통해서 더 큰 악이 제거되기 때문에, 방지될 수 있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거죠. 19번부터 22번까지가 벤담의 이야기, XF에서 뜯어왔습니다.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가 선일 수 없지. 공리를 증진한다고 할지라도 형벌 그 자체는 악이다.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 근데 악이라고 또 동해보복은 아니야. 또 벤담 입장에서는 또 사형은 맞지는 않죠. 사형은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동해보복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벤담 입장이 아닙니다. X.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악. 하지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 22번까지 이어지죠.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그래서
조두순도 감옥에 갇히면 고통스럽다니까. 형벌은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제2의 조두순, 제3의 조두순이 없어. 그렇다면 그거는 선을 상출한 거죠. 그런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 갑과 을, 공적 정의는 만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칸트 입장에서 안 맞습니다. 자, 이 공적 정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 여기다 써놨었다. 그래서 안 지우고 여기에 공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딱 지난주였거든. 우리가 딱 진도가 공적 정의 해가지고 칸트도 긍정할 말이고, 즉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나 이 자리가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까지, 요 자리까지 기억나. 요 왼쪽 자리까지. 칸트도 긍정할 말이었고, 벤담 베카리아 긍정할 말이었고, 그리고 루소도 긍정할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 칸트는 수단 안 되잖아요.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지. 형벌은 제도잖아. 제도는 수단이지. 칸트 입장에서 형벌의 공적 정의란 응분의 보복. 자기가 한 일에 그냥 책임지는 거 끝. 나머지 없어. 행복과 상관이 없어. 응분의 보복이야. 그냥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동해 보복으로서 책임지는 거. 근데 벤담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야. 최대다수 최대 행복. 범죄 예방해야지. 사회에 더 큰 행복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루소도 공리 입장이라고 약간, 근데 공리라고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증진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긴 한데 완전히 공리주의를 넣지는 않습니다. 공적 정의 실현이여라고 이야기하면 사회 안전 보장, 형벌을 통해서 사회 방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항상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우리 기억나죠? 미국 태권도 사부, 미태사. 이 미국 태권도 사부 미치 또라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짓, 몹쓸 짓,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아이의 아빠가 이 미국 태권도 사부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적 정의, 벤담이나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사회 행복 증진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증진시킨 사건이야. 물론 처벌을 받기는 하겠지. 하지만 이런 또라이, 성범죄자를 죽였고 오히려 그러니까 얘는 크게 처벌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칸트 입장에서는 다르죠. 범죄를 의혹한 사람이야. 죽어야 돼. 그래서 요 개념 선생님 계속 교정적 정의 이야기하면서 예시로 들어줬던 이야기들. 그러니 사형제, 공적 정의, 만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수가 없습니다. 칸트에게 공적 정의란 형벌에서 응분의 보복입니다. 사형제,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입니다. 응분의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 즉 응분의 보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너가 사람을 죽였어? 너도 죽어. 이렇게 실현하는 거야. 그러니 얘기합니다. 공적 정의 앞에서 살인자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라고 말이지. 그래서 이 개념, 공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칸트를 수단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칸트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거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리을은 맞는 말이죠. 을과 병, 베카리아, 벤담 모두 공리주의로서 과도한 형벌 안 된다고 봅니다. 엑셀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과도한 형벌은 효용의 원리와 사회계약 모두에 위반되는 베카리아, 벤담 모든 형벌은 과도하지 않게 집행돼야 된다. 형벌로 인해서 악이 제거되는 경우라도 언제나 아닌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왜냐?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들어주는데 장발장이 빵을 훔쳤어. 빵 훔침. 범죄를 저질렀네.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거야. 사형! 애기야, 빵 훔쳤는데 사형하잖아? 아무도 빵 안 훔칠걸?
물론 범죄는 예방되었고 악이 제거되긴 했겠지. 빵 훔칠 사람이 훔치지 않았으니까. 너무 과도한 형벌인 거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과도하지 않게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벤담 베카리아 모두가 긍정할 말. 그런 얘는 맞는 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죠.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킬말을 아직 안 했어요. 이 파트를. 근데 잘 맞춰오셨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는 어렵진 않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제시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여기야 각 제시문 별표 치고 외우세요. 얘가 수능 선지화 될 가능성이 높은 제시문입니다. 이유는요.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자, 먼저 갑은 칸트고요. 을은 갈퉁입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갈퉁의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선생님이랑 킬마 할 때 다 할 겁니다. 자, 우선 선지 분석을 먼저 할게요. 이거는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과 킬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평화조약과 평화연맹 구분하라고 선생님이 서바이벌 풀이해주면서도 이 부분은 꼭 하고 갈게라고 하면서 짚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연맹 모든 전쟁의 영구한 종식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선생님 여기 출처가 지금 빠져있는데 선생님 거기 프린트에는 출처가 있죠. 2022학년도 6월. 선생님 이런 똑같은 출처를 아니? 이거 제시문이야. 제시문이 선지화된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평가는 자기가 제시했던 걸 그대로 선지화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조금 변형한 거야. 여기야 36번 요거 우리 킬마책 36번의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선지화돼서 나온 적은 없지. 내가 만든 선지니까 이건. 근데 얘랑 똑같지 않아?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을 목표로 한다. 똑같은 표현 아니야? O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화연맹과 평화조약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건 선생님 킬마 나갈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아,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하는구나. 다만 요거는 다릅니다. 평화조약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 간의 조약이야. A, B 이렇게 C, A, E 뭐 이런 식으로. 근데 A부터 Z까지 다 묶은 게 평화연맹이죠. 그래서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니은입니다. 세계시민법은 인권 보장이 아니니 틀렸어. 칸트가 이야기하는 세계시민법은 대표적인 환대권이 있어. 환대권. 인간으로서의 권리지. 인간다운 권리. 인권 보장이지. 당연히 영구평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구분해 줄 거야. 공화정, 국가 내에서 한 나라의 체제. 두 번째, 국제법,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세계시민법,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야.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킬마 할 때 설명할 건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칸트가 살았던 시기 자체가 유럽에서 나라가 막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렇게 막 유학도 많이 다니고 막 이런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한 나라에 어떤 이방인이 왔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뭐랄까 명시된 포인트들, 이런 조건들 거기 쓰여 있어. 이것도 킬마 다 찾아가면 다 있습니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호라는 게 무엇이냐? 외국인이 타국의 영토에 도착했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권리. 적대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니까 인권 보장이 아니니 틀렸지. 인권 보장해줘야지. 인간답게 대우해줘야지. 그러니 얜 X가 됩니다. 디귿입니다.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 한 번도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애기야 이거 정당화시킨다와 똑같습니다. 이게 갈퉁이 하는 말이죠. 갈퉁 또 킬마의 요 파트 찾아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적인 폭력은 이런 직접적인 폭력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 이런 모든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정당화시킨다라는 게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고. 자, 이제 이 부분이 갈퉁에 지금 오늘 9월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 외에도 간접적 폭력이 존재한다. 간접적 폭력 뭐였는지 애기들 기억하고 있어야죠. 각각의 폭력은 상호작용한다. 자, 잠깐 정리해보면 갈퉁은 얘기합니다.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있어. 갈퉁이 이야기하는 간접적 폭력도 있죠. 이거 여기가 킬마에 다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진도를 못 나가서 그래서 난 빨리 킬마를 끝냈으면 좋겠거든. 킬마 끝나면 이게 다 커버가 되니까 이거 다 킬마 선지들이잖아. 페이지 192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보면서 참고하면서 뭐 쓰면 더 좋고 아니어도 뭐 상관없어요. 직접적 폭력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이 김에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9월에 나왔잖아. 이제 외울 때가 된 거야. 그 다음 언어적 폭력이 있습니다. 근데 언어적인 폭력은 한 번도 평가원이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없어요. 이유는 단원 자체가 국제평화 단원이야. 그러니까 언어적인 폭력을 좀 다루진 않아. 근데 이게 EBS랑 학력평가가 다뤄. 그래서 요 개념. 간접적 폭력은요.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쓴 김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조적인 폭력, 정치나 혹은 경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억압 착취입니다.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드는데 대기업 CEO와 그리고 직원.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스타벅스의 예를 듭니다. 스타벅스가 CEO가 연봉이 240억이라는 뉴스를 봤거든. 근데 여기 직원이 2,400만 원이야. 1,000명분의 일을 할까? 직원 1,000명 없어지면 스타벅스는 안 돌아갈걸? 그런데 CEO 한 명 없다고 큰일 나진 않을걸? 뭔가 이상한 거야. 왜냐? 사회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이러한 폭력을 띠고 있거든. 이라고 갈등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너무 아프다. CEO가 240억이나 버니까 이러진 않아. 간접적 폭력인 거죠. 직접적 폭력은 실제 아픈 거고. 문화적인 폭력은 언어, 대중매체, 종교, 교육 이런 거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언어 있잖아요. 자, 선생님 맨날 또 똑같은 예시 듭니다. 맨날 똑같은 예시의 강력한 힘이 나중에 되면 맞다. 그 돈봉투처럼 기억나는 때가 있거든. 이 언어적인 폭력, 미망인이라는 단어, 과부라는 단어, 그리고 호럼이라는 단어. 선생님 호럼이가 가장 폭력적인 것 같아요. 느낌은 좀 그래. 쎄하거든. 근데 야, 호럼이는 폭력적이지 않아. 왜냐? 혼자 남은 어미이거든. 근데 이거와 남성적으로 대립되는 이런 단어는 호라비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 미망인과 과부와 같은 경우는 대립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애기야, 미망인은 남편 죽었는데 미처 사망하지 않은 여자야. 과부는요, 모자란 여자, 모자란 부인, 남편 죽었는데 모자란 사람, 혼자 있기에는. 즉, 이런 언어들은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폭력을 일으킨다라는 게 갈등의 입장. 근데 이게 꼭 여자에게만 국한되진 않는다 그랬어. 남자가 째째하게, 남자가 그런 걸로 우냐? 아니 왜? 남자도 울 수 있지. 그런 표현들도 결국은 문화적인 폭력인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에 언어와 여기에 언어의 차이는요? 이거 악플 같은 거. 악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픕니다. 직접 당하면 아프거든.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지. 악플은 직접적인 폭력에 해당하는데 수능에서 이거를 국제평화단원에서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평가는 잘 내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EBS랑 자꾸 학력평가가 나오니까 아예 직접적인 폭력, 간접적인 폭력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구조적인 폭력 올바른 것으로 보일 수 있게 하죠. 왜냐? 아까 저기도 쓰여 있는 것처럼 이런 문화적인 폭력은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서 야, 오죽했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했겠니?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도 정당화하고 야, 남자가 여자보다 돈 많이 버는 건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구조적인 폭력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상호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갈퉁이 트라이앵글이라는 표현을 써서 폭력의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은 폭력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함으로써 얘는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 서로 어디서 시작할 수도 다 서로. 다만 폭력의 기저층으로 작용하는 건 문화적인 폭력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언어에서 숨어 있으면서 구조적인 폭력도 그다음 직접적인 폭력도 정당화하거든요. 그러니 디귿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리을입니다. 갑과 을,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갈퉁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야. 근데 칸트가 아니야. 왜냐? 자, 갈퉁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쟁 절대 불가. 폭력 절대 불가. 이건 2017학년도 6월 갈퉁의 제시문으로 나온 후 끊임없이 선지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해. 그런데 칸트 입장에선 어떠한 전쟁도 우리 아직은 안 했지만 킬마의 칸트 파트입니다. 어떠한 전쟁도 도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틀렸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방어 전쟁은 가능하거든. 그게 이번 9월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9월 제시문을 다시 한번 보면 제시문 한번 봐주세요. 9월에 영구 평화를 위해서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됩니다. 폐지되어야 돼. 근데 있잖아, 그 다음 문장이 진짜 중요해. 조국의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무장훈련의 사정은 다르다라고 말이지. 그래서 이게 선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선생님이 작년에 만들었던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올해는 모의고사 안 만들 것 같아. 왜요라고 하면 작년에는 선생님이 스카이에듀가 있었거든. 스카이에듀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야 된다면 지금은 시대인재의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안 만들 것 같지만 성향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네 문제에 4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작년에 선생님이 갈퉁과 칸트를 묶어서 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올해 9월을 봤었을 때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갑은 그 문제 오른쪽에 갑은 갈퉁이고 을은 칸트인 상황에서 폭력 구분하는 거, 직접적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고 그리고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다.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폭력 서로 상호받는데 간접적 폭력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폭력의 종류들도 디테일하게 다 기억해 두세요. 2번. 이 2번이 올해 9월 디귿 선지랑 똑같죠.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거랑 똑같죠. 자, 옳지 않은 걸 고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왜냐? 국가는 상비군을 폐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무력의 포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번 9월 제시문과 똑같이. 그렇게 영구 평화를 위해서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 점차를 가지고도 문제 낼 수 있다? 즉각적 폐지는 아니거든. 조만간 폐지거든. 그런데 그러나 여기에 상비군은 폐지해야 되지만 무장투쟁은 다른 거구나. 모든 무력을 포기해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요 형태는 아니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만든 건 작년이었지만 작년보다 올해 9월 제시문과 더 많이 연결되는 경우죠.
4번 연맹의 확산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칸트 또한 자연 상태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거는 평가원이 예전에 제시했던 표현이야. 그래서 칸트는 자연 상태로서 국제사회를 인식했고 이 자연 상태에서 연맹 통해서 국제법을 통해서 자연 상태 벗어나자고 얘기하는 거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평화를 실현하는 건 아니죠. 갈등 입장에서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폭력, 그다음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져야 되고 칸트 입장에서는 평화 연맹 만들어야 되니까 그지? 확정 조약 다 하고 그러니까 얘 5번은 맞는 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이런 표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번 9월 제시문이랑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솔직히 이거 틀린 친구도 여기 있는 것도 안다? 근데 너무 좀 속상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진짜 국가 시민리가 나온다. 지난주 딱 토요일이었죠. 이거 진짜 9월에 꼭 나올 거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했었으면 맞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 당시 지난주에 하면서 동양의 국가와 시민윤리는 안 했어. 이유는 나중에 할 거다. 할 겁니다, 당연히. 근데 나중에 할 거다. 그런데 9월을 포인트로 놓으면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사회계약론 3인방 이렇게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죠. 그리고 홉스 나왔죠. 그리고 루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홉스, 로크, 루소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국가 시민윤리. 그래서 좀 아까운 게 딱 하고 갔었으면 맞았을 텐데 완벽하게.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루소, 병은 홉스인데 선생님, 병이 홉스인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왜냐면 전쟁 상태가 안 나왔어요. 리바이어던. 모든 권력이 리바이어던에 다 집중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 엑셀표 42번의 내용입니다. 절대군주인 리바이어던은 홉스가 모든 권력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 절대군주 주권자 리바이어던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입법부, 행정부 분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올해 수능 특강에 나오는 표현이었고 그래서 리바이어던 나오면 시민들의 권리가 양도된 절대군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거 홉스였습니다. 이제 갑을 병 사람은 구분했습니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루소, 병은 홉스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루소에게 하는 말 그거에 대해서 간과한다라고 표현해야 돼. 애기야, 간과한다라고 표현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하면서 루소가 부정할 말 A에 대해서 너는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루소 교정적 정의 파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교정적 정의 파트에서도 사회계약을 얘기하잖아. 루소가 이야기합니다.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정적 정의할 때 시민들의 모든 권리가 양도된다. 그래야 우리는 사회, 일반 의지에 감독하에 둔다라고 말이죠.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5가 됩니다. 일반 의지.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일반 의지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반 의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한다라는 이 말은 결국 공공의 이익에 입각해서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루소가 긍정할 말이거든. 그 다음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맞췄겠죠. 왜냐면 우리 이거 딱 지난주에 하고 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홉스와 루소가 긍정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해야 될 말인데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야.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고 인간은 국가 안에서 살 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관련해서 엑셀표 하고 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지. 그러면 간과한다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쓸 수가 없어. 자, 이제 3번입니다.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이다. 이거
홉스가 루소를 비판할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로크 가지고 왔네.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자들이 다 그래. 사회계약론자들은 실제로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홉스뿐만 아니라 루소도, 로크도 전부 다야. 그러면 얘는 긍정하고 얘는 부정할 말이어야 되는데 루소도 긍정할 말이야. 국가의 목적,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에 있다고 말이지. 따라서 제가 이거 홉스가 루소를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었지.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이다. 이게 엑셀표에 있거든요. 루소가 긍정하고 홉스가 부정할 말인데 이 내용 잠깐 보면 홉스가 이야기합니다. 엑셀표에 선생님이 37번에 홉스 내용으로 넣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다는 틀렸습니다. 법률의 제정자는 리바이어던이야. 절대군주야.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루소 입장에선 긍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킬마 처음 파트 막 얘기하면서도 이거 소개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 국가와 시민윤리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국가와 시민윤리는 되게 쉬웠었어. 그런데 이번 EBS나 기타 등등이 점점 내용이 딥해지고 있죠. 그렇다고 윤리와 사상처럼 어렵냐? 그건 아니야. 적당하게 어느 선에서 생활과 윤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 내용, 그거 윤리와 사상쯤으로 가지고 오는 그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요 밑에 12번은 선생님이 교정적 정의 파트 루소입니다. 이게 작년 6월에 교정적 정의에서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은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왔어. 교정적 정의에서도 이렇게 일반 의지 다루니까 루소가 이렇게 다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사회계약과도 연결시켜서 나온다라고 치면 이건 윤사의 출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킬마에서 국가와 심윤리 파트 같은 경우 윤사랑 EBS 출처가 좀 많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 왜냐? 기출문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생활과 윤리가 건들 수 있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다 가지고 온 거거든.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킬마만 하고 가면 다 맞았을 내용이거든. 다 있잖아, 그 엑셀표 내용들이. 그지? 그래서 이거 빠르게 정리할게요. 킬마를 빨리 끝내야 되겠어.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죠, 얘.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하고 그 다음에 홉스가 부정할 말?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할 거라고?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의무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야.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 정치적인 의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라고. 그러니 않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X가 됩니다. 국가와 시민윤리도 애기들 입장에서는 생소해서 어려웠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킬마 하고 나면 여기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걸 느낄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보다 더 딥하게 다루질 않거든. 생활관리의 특성상. 그래서 EBS 그리고 요 정도 지금까지 평가원이 보여줬던 출처에서 윤사 출처 약간 정도만 정리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생각보다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렸고 이게 오답률 6입니다. 시민 불복종보다 이 문제를 더 많이 틀렸어. 근데 여기도 이 문제 틀린 친구들 진짜 많다. 왜냐면 내 선생님도 놀라운 게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건 다 맞추고 얘를 틀렸어.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읽고 푸는 문제인 거야.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까? 똑같이 안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건 선생님이 주는 방법입니다. 애기들이 선생님과 함께 서바이벌도 지금 매주마다 풀고 있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애기, 밑에서 보고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생활윤리는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아니야. 선생님이 서바이벌 같은 경우 사회문화는 딱 30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30분 맞춰서 모의고사 풀게 하고 OMR 카드 걷습니다. 근데 생활윤리는 20분밖에 안 줘. 솔직히 가끔은 20분 말고 더 줄일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야. 근데 그러기엔 너무 촉박하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문제를 푸는데 20분이면 충분하다야.
근데 이렇게 한 번 딱 답을 고르고 나면 생각보다 이게 안 보여. 그게 답 같거든.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려면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요약하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논술을 쓰는 것처럼 기억을 써봐. 그러니까 밑에를 보지 말고 써 그냥. 시간은 남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자꾸 실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은 아 선생님 제가 미쳤나 봐요. 아니야. 선생님 이거 말고 또 한 문제 가지고 왔다. 저기 뒤에 11번. 이게 11번이 7번 다음에 왜 11번인데 오답률이 27%밖에 안 돼.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문제야. 왜요? 이 문제 왜 틀려요? 자, 선생님이 지금 재정반의 아이들이 거의 50이거든. 거의 50인데 틀린 애들이 딱 저것만 틀려. 이 문제랑 저 문제랑. 그러니까 50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킬마의 선생님의 선지나 기타 등등 다 알고 있는 거야. 선생님 제가 오늘 실수했어요. 그리고 딱 틀렸는데 이 문제야. 딱 틀렸는데 아까 저 지멜의 그 유행 문제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지가 남아. 국어 영역처럼 읽고 푸는 문제거든. 그러면 얘는 다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얘는 요약을 하는 건데 어디 한번 볼게요. 최근 저작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커지면서 저작권을 대기업이나 이익단체가 독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요약을 하던지. 만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자꾸 이 문제를 틀려. 그럼 요약해. 지금 저작권 행사. 용어만이라도 이 저작권 행사에 따른 경제적 이익 증가. 이렇게라도 그러면서 저작권을 대기업이나 이익단체가 독점.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면서 대기업, 이익단체가 독점. 이런 상황이 생겼어. 그로 인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격이 비싸지고 정보를 이용하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서 정보 이용의 비용이 증대.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카피레프트라는 정보 공유 운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거야. 상황을. 이거 해결하자. 해결 방안 제시. 카피레프트. 우리가 지지하는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래. 이거는 저작권 부정은 아니야. 저작권은 인정. 저작자의 저작권은 인정. 오히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배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저작가 스스로 정보를 자유 제공, 그리고 누구나가 배포, 수정, 평등하게 정보 접근. 그러니까 저거 그냥 이거 쓰는데 선생님은 지금 칠판에 분필로 쓰니까 1, 2분이 걸리지만 애기야 이거 하나가 애기의 등급을 가를 겁니다.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독점을 막고 지식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정보의 독점 막고 방지 이런 거. 자, 이러한 카피레프트는 기억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 이 요약을 했어. 그러면 저작권을 폐기?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쓰여 있잖아.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나만 쓰는 거. 남들 못 쓰게야.
이거는 포기하는 거지. 스스로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평등하게 정보를 접근하는 거니까. 애기야, 상업적 거래는 돈, 머니. 아이들은 정보의 거래를 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거야. 상업적 거래라는 건 돈이야. 돈으로서 거래해야 되는 건데 얘 평등하게 정보를 접근하고 배포 수정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돈, 상업적 거래와 상관이 없어. 대부분 고른 친구는 3번 골라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은 이 정보에 대한 이 원활한 공유, 원활한 거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것도 있을 거야. 요약하세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도 애기들을 낚으려고 하는 포인트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진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오답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오답률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갑은 싱어고요. 을은 롤스입니다. 시민불복종이야. 이제 시민불복종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기억을 봤는데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 하자마자 아니지. 마음이 편하군. 확실하지. 이러면서 고른 친구는 생각보다 없죠. 뭐야 이거. 못 봤던 건데 이런 느낌이지. 니은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가능한가? 여기까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의심이 오고 막 스물스물 뭔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을 해.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 그런가? 그러다 이제 리를 딱 봤더니 시민불복종이 가지고 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싱어나 롤스나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 아싸 리을 딱 하니까 기억은 안 돼. 그래서 오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들어갔으면 진짜 오답률이 높았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오답률이 높을 수가 없었던 문제였어. 그런데 기억과 디귿 선지는 실제로 좀 까다롭긴 합니다.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근데 시험장에서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잖아. 자, 이제 표현 확인해 봅니다.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 과연 싱어가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애기야.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 이거 평권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요? 갈등에서. 보이시나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2017학년도 6월 제시된 이 표현을 평가원뿐만이 아니라 학력평가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 문제에서도 다 갖다 썼습니다.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야 돼. 이제 갈등 입장에서 갈등을 먼저 볼게요. 갈등 입장에서 이런 거야. 나의 목적이 하얀 화이트 평화야. 근데 평화를 달성하고자 사람 죽여 빨강 전쟁. 그래도 결론적인 평화가 달성됐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목적이 평화라면 수단도 평화여야 돼.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싱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돼. 시민불복종을 통해 그 목적이 뭔데? 악의 중단. 이 악의 중단이 커. 그러면 그 중간에 혹은 그의 수단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듣는 이유는 싱어가 진짜 원전에서 자기가 든 예시거든. 어떤 예시냐면 싱어가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시민불복종을 얘기합니다. 한 대학에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 동물 실험을 할 때 이렇게 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막 신경 자극을 주고 막 그런 원숭이 이런 동물 실험을 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이 동물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블라블라 이제 알게 됐겠지. 근데 이게 동물 실험이라는 게 결국은 무언가의 목적이 있어서 실험을 하는 건데 당연히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뭐 비디오도 찍고 뭐를 한 거야. 근데 시민단체 그걸 알게 됐어. 진짜 잔인한 그런 동물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싹 다 훔쳐가지고 나와. 카메라랑 뭐 이런 거랑 다 훔쳐가지고 나와서 그걸 공표해버려. 야, 이거 봐봐. 이 비디오에서 이렇게 동물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훔친 거야. 도둑질이야. 괜찮아. 더 큰 악이 중단됐거든.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 할 수 없다. 결코 X. 이 내용을 요 표현으로 보면 시민 불복종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복종심 감소시킬 수 있지.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여도 궁극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민 불복종의 참여자 위법행위잖아.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 이거 훔친 거 비디오 테이프 다 훔쳐 나왔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무단 침입한 거야. 그 대학에 그 실험실에. 근데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악은 중단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 싱어 입장에서는 목적은 그 수단을 그러니까 모두 정당화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틀렸고, 그리고 저 표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갈등과 연결시켜서 썼던 이 표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돼. 이 표현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기억 선지 까다로웠죠? 이제 니은 선지는요. 니은 선지는 애기들 이거 2년 전 수능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롤스가 이야기합니다.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 안정성을 해친다. X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다 X표에 있는 것들 가지고 온 거야. 왜 X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체제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그러니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가능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난 너무 이 선생님이 킬마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썼다가 열었다가 떨었다가 붙였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만들어봤다 저렇게 만들어봤다 했겠어. 나는 웬만한 그 성평가원이 썼던 모든 제시문들이 다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니은을 딱 보자마자 그냥 이 선지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냥 똑같이 나왔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근데 생각보다 이걸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중반 애기들이 이제 거의 만점이니까 한 개 틀리거나 선지 하나 막 헷갈리거나, 그런데 나름의 정당한 이유도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아이가 2명이나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친구는 자기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에 꽂혔다는 거야. 그치,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그들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이고, 체제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 불가능하지. 왜냐? 만약에 완전히 비민주적인 체제라면 시민 불복종 할 게 아니라 혁명해야 된다고 그랬었어. 저렇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미 이건 평가원이 2020 수능을 통해서 민주적인 권위에 맞서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는 형태로 이미 제시를 한 거인데다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돼. 민주적 권위잖아. 그래. 민주적인 권위를 즉 민주적 체제라고 보려면 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얘는 시민 불복종 불가능하지. 시불로 쓸게요. 근데 민주적 권위에 얘만 있진 않을 거야. 민주적 권위에서 실제로 가장 평가원이 많이 보여줬던 제시했던 거는 민주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와서 제시됐어. 이것도 기억했어야 돼. 이것도 민주적 권위일 수 있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의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했다고 할지라도 부정의한 법이 가능하지.
이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민주적인 권위 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가능한 거라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2020년 이미 한 번 나왔구나. 그리고 또 이번 9월에도 나왔구나. 이렇게 말이지. 자, 이제 디귿 선제입니다.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 근데 애기들, 이렇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할 때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정의감입니다. 혹은 정의감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근거가 아니라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닙니다. 즉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게 그럼 뭔데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 롤스가 생각할 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 사회의 시민들은 공통된 정의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정의감에 호소하면서 야, 이런 정의로운 사회에 있으면 안 돼.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었어. 이걸 없애야 돼. 이런 게 시민불복종이라는 거야. 그러니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에는 시민불복종은 실제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정의관이 상실될 때는 오히려 다수의 정의관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수의 정의관이 상실돼서 뭐 독재 체제라든지 이러한 아예 비민주적인 체제로 가게 되면 그때는 혁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수의 정의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시민불복종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근데 이 부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다수의 정의감에 이 사회에 있는 그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해야지만 정당한 시민불복종이야.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하는 건데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 할 근거가 없는 건데, 시민불복종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주는 건데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됐다면 그 드러낼 이런 정의감이 없는 건데, 그리고 이게 한번 표현된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26번 아직은 우리 또 안 했죠. 킬마 있는 내용입니다.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근거로 삼아서 행해지는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한 거거든. 출제됐었죠. 리을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가지고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건 이미 나왔었죠. 롤스 싱어 전부 다 긍정으로 말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제 마지막에 넣어놓은 게 오답률 11인데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 선생님 제중반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 틀린 애들이 이거 틀리거나 아까 그 정보사회 틀리거나 이런 친구들 꽤 많아서 넣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억 디귿을 고르지 못한 애들은 없어. 왜냐면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고 유행 버리는 거니까 항구적 습성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요 내용을 잘 봐봐. 요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요 유행은 언제나 상류계층에서만 발생. 상류계층에서 유행이 발생했다고 치자. 노랑 유행을 창출하고 구성원들 사이엔 균질성, 노랑. 그런데 하류층은 노랑이를 갖지 않고 있어요. 차별성. 그런데 이 하류층은 상류층을 지향합니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스물스물 노랑이를 따라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들이 여기에 동화하게 되면 상류층은 노랑이를 버리죠. 이제 새로운 걸 찾겠다. 다랑이. 그래서 새로운 유행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요거 유행은 계층 내 동질성, 요 균질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 다음 계층 간 차별성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리을 하류계층의 모방은 하류계층이 얘를 모방하면 새로운 유행을 창출한다. 근데 이걸 읽을 때 아이들이 하류계층에서 유행이 창출되는 것으로 읽어내면서 상류계층만 유행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라고 했더라고.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무엇이 유행을 창출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 하류계층이 상류계층을 모방하자. 상류계층에 의해서
새로운 유행이 창출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잘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 조건적으로 제시해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9월 모의평가 전부 다 풀이 끝났고, 그리고 오늘 정리한 내용들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파이널도 만들 거야. 그래서 이거 계속 보면 9월 이거 나왔지? 이런 거 중요하지?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킬마가 얼마나 많이 갖다 쓰이는지 애기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선생님이랑 이제 서바 15회 풀이 할게요. 10분 쉴게요.